결혼할 집안이나 상대가 너무 별로인 걸 모르고 있었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면 조상신이 도왔다고 앞으로 팔자 꼬일 일을 조상신께서 막아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집안 제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봐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예비 신랑네 집이 이렇게 개차반인 집구석일 줄 몰랐었거든요. 조상신이 제대로 절 어떤 집구석에서 구해 주셨는지 궁금하시죠? 아빠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까? 동물병원에 내가 연락했어. 선생님 오후에 오신대. 너는 회사 다니느라 바쁜 애가 이렇게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뭔 일을 돕는다고. 그냥 네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임마. 하여튼 내가 제일 잘 지은 농사가 자식 농사라니까. 저희 부모님께선 시골에서 소박하게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에요. 살면서 가장 큰 돈을 써본 것이라곤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일, 그리고 제 대학 등록금을 내주신 정도죠. 예전엔 두 분 다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결혼을 하신 이후로 시골에 내려와서 소박하게 내가 먹을 건 내가 길러서 먹고 싶다는 뜻이 맞아 함께 농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어르신들과 품앗이를 하며 농사도 짓고 소도 기르고 그런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울지 모르셨겠지만 어렸을 때 전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알람 시계 소리 대신에 닭 울음소리로 새벽 일찌감치 눈을 뜨고 소똥 냄새가 가득한 길을 건너 학교로 가는 게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워낙 욕심이 없는 분들이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해라 성공해라 이런 잔소리 일절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뭘 그렇게 피 터지게 공부를 하냐고. 살다가 정 안 되면 아빠 따라서 여기서 농사나 짓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정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굳이 저까지 나서서 장화 신고 소똥을 치우면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미소야, 너 꼭 대학을 서울로 가야겠어? 여기서 얼마나 먼데. 그러지 말고 집 가까운 대학으로 가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면 안 되겠니? 네 성적이면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 있다면서. 공부야 어느 대학에 가도 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너 혼자 그렇게 훌쩍 나가서 타지 생활 한다는 게 엄마니 걱정돼서 그래. 다른 부모들은 자식 좋은 대학 못 보내서 안달이 났다는데 두 분은 참 걱정도 팔자시네요. 엄마 아빠 난 꼭 성공할 거야. 두 분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난 꼭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서울에서 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한 반에 10명도 되지 않는 작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원 한 번을 다니지 못했는데 오로지 상경을 해야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했고 그렇게 전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남들은 못 보내서 안달이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저 딸 하나 있는 게 서울로 혼자 올라가서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까 등록금부터 자취방까지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셨어요. 우리 딸 혼자 사는데 위험한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냐고. 시골 사셔서 서울 지리도 잘 모르실 텐데 지도까지 뽑아가지고 근처에 경찰서가 몇 분 거리에 있나 지하철역은 또 얼마나 가까운가 여자 혼자 살기엔 괜찮은 집인가 어지간한 공인중개사들보다 더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서 얻어주신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냥 신나더라고요. 김미소 정말 출세했다. 자려고 누우면 괜히 실실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아마 절대로 이 감정 모를 거예요. 농담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살던 곳에선 딸이면 대학 보내는 등록금이 아까워서 대학 보내기 싫다 소리 하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곳에서 고집을 좀 피우긴 했지만 이렇게 상경을 하게 됐으니 감회가 새롭기만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고 나서 워낙 서운해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 일도 돕고 했어요.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저도 회사에 취업해야 할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젠 예전만큼 자주 내려오진 못할 것 같아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친구들 다 취업반이라서 죽자사자 이력서니 자기소개니 쓰고 있고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니 활동이니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예전처럼 일을 도와드리진 못할 것 같다고요. 그럼 설마 우리가 그런 거 하나 이해 못할까 봐.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그래서 어디 알아본 회사니 있어? 요즘 뉴스 보니까 땡땡전자니 어디니 그런 데가 아주 미래 전망이 엄청나게 밝다고 그러던데. 너도 그런데 이력서 한번 써보지 그래. 월급도 많이 준다더라. 아이, 아빠, 내가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 땡땡전자 이런 데는 우리 학교에서 이력서 쓰면 아예 읽어주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거기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10명 중에 5은 서울대 출신이고 또 그중에 절반은 유학파 출신이라고. 나 같은 사람은 택도 없다니까. 사실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이 있긴 한데 땡땡 기업이라고 들어봤어? 우리 학교 선배들 중에서 합격한 사람도 많고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일이 나랑도 잘 맞을 것 같더라고. 물론 거기도 합격하는 게 바늘구멍이 낙타 들어가긴 한데 아우 뽑아만 주면 좋겠다.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이곳저곳 알아보고 이력서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꽤나 잘했었거든요. 1학년 때부터 애들 술 마시고 놀 때도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지어 뼈 빠지게 뒷바라지를 해주셨으니까 남들처럼 논팽이 대학생 놀이하느라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욱 딴짓 안 하고 열심히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제 스펙을 차곡차곡 잘 쌓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엔 꽤나 괜찮은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어볼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을 뽑자면 단연코 땡땡 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뉴스에도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의 중견기업이었고 제가 하고 있는 공부와도 결이 맞는 회사였고 신입사원 초봉도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회사니 얘기를 꺼내면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밥을 먹던 중에 그 회사 이름을 꺼내니까 진짜 저희 아빠가 입맛이 뚝 떨어졌다는 표정으로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고 그 회사는 별로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친정 아빠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를 아빠가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제가 더 잘 알겠죠. 어디 유튜브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가짜 뉴스라도 본 건가 싶었습니다. 글쎄 그 회사는 별로라니까. 아니 왜 하고 많은 회사들 중에 꼭 거기야? 월급 많이 주고 잘 나가는 회사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력서 쓰고 싶으면 다른 회사 알아보든지 해. 아빠가 다닐 거야? 가뜩이나 이력서 쓰느라고 예민해 죽겠구만. 그리고 내가 뭐 회사를 골라가지고 들어가? 합격시켜주면 어디든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는 거지. 됐어. 나 안 먹어. 저도 그때 한참 예민할 때였어요. 물론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대학이든 뭐든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대학을 갈 때도 꼭 여길 가야겠나 집이랑 가까운 데로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화가 났었는데 이젠 회사까지 뭐 부모님 입맛에 맞춰서 들어가야 하는 건지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화를 좀 크게 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나도 없었죠. 전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미소야, 자니? 엄마 방에 좀 들어가도 될까? 아유, 우리 딸 왜 이렇게 또 뿔이 났대. 너 힘든 거 알지, 아는데. 아빠는 거기보다 좋은 회사도 많은데 미소가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소린 거지. 우리 딸 마음 상한 줄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네가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너 거기 말고 다른 데로 쓰든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응원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엄마 아빠 속을 썩인 적 있어? 알아서 내 앞가림 잘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도 모르면서. 됐어. 앞으로 나 뭐 할 때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꺼낼 거야. 괜히 반대만 당하는데. 그날 저녁 엄만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잔뜩 상한 기분을 풀어주시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아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네가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요. 저도 알면서 괜히 성질이 나더라고요. 저녁에 물을 마시려고 나갔다가 부엌에서 혼자 소주 마시고 있는 아빠 모습을 보는데
괜히 성질을 냈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다음날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서 혼자 밭에 나가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먼저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밤새 찾아봤는데 그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 같다면서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이 뭘 제대로 알기나 하겠냐. 네가 이해해. 시골이 뭐 어떻고 농사가 뭐 어때서. 됐어. 나도 어젠 괜히 예민해서 한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아침 일찍 밭일해야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뉴스를 찾아봐? 원래 부모 자식 사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게 화해하는 거요. 회사에 들어가기 전 아빠와 있었던 일은 그렇게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사소한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주 액땜을 제대로 한 건지 전 학기가 끝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땡땡 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됐죠.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가장 먼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개근상만 받아가지고 와도 저보다 더 기뻐하셨던 아빠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뭐야 아빠, 설마 진짜로 내가 그 회사 합격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지? 생각보다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 서운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이런 취업난에 회사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지. 무슨 그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딸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 진짜 사회인 다 됐네. 그렇게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나름 첫 회사이기도 했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해서 남들은 출근하기 싫어 죽겠다고 그러고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이니 뭐니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전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 그렇게 신이 나고 즐겁더라고요. 학교 다닐 땐 매일같이 학교 출석하면서 돈만 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회사에 꼬박꼬박 출석하면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안 그런가요? 또 하나의 즐거움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었죠. 저라고 뭐 이성 친구에 관심이 없었겠어요. 대학교 다닐 땐 공부하는 게 바빠서 이성 친구 만나고 사귀고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대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다 뻔하죠.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애들 뿐이었는데 회사에 들어오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요. 원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나보다 복사만 잘하는 사람 있어도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 법 아니겠어요? 제가 신입으로 막 입사를 했을 당시에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대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대리님이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제 예비 신랑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들이랑 전부 다 친하게 지내고 모든 면에서 여유로워 보이고 확실히 저 사람은 어른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신입사원 교육 시켜주는 건데 저 혼자만 왜 그렇게 설레던지요. 미소야, 저 대리남 있잖아. 완전 금수저래. 나도 여기 회사 다니고 있는 선배한테 들었는데 저 대리님 아버지가 이 회사 임원이라고 그러더라. 완전 다 가지지 않았냐? 아버진 임원급 인사에다가 저 대리님도 인사고과 항상 잘 나와. 얼굴도 잘생겼지, 성격도 좋아. 거기다 솔로야. 진짜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랑 연애하려나? 부럽다 부러워. 소문에 누구보다 빨랐던 저희 입사 동기 소식통에 따르면 예비 신랑, 그러니까 대리님의 아버지가 이 회사 임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낙하산 아니냐 이런 소문도 많았는데 입사하고 일을 워낙 잘해서 그런 소문들을 한 방에 또 잠재웠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은 대체 어떤 여자를 만날까 궁금해하는 동기의 말에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2주간의 신입 교육이 끝나고 나서 다른 부서에 있는 대리님을 이제 자주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제가 먼저 번호를 여쭤봤습니다. 저 혹시 교육 끝나고 나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회사에 친한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꼭 대리님한테 도움받고 싶어서요. 귀찮게는 안 할게요. 그렇게 교육이 끝나고도 제가 먼저 늘 연락을 하고 엄청나게 들이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할 때부터 저 혼자만 집중을 안 하고 좋아하는 티를 무지하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돈 벌러 가서 즐거운 회사였는데 회사 생활이 더욱 즐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안 물어봐도 될 질문들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물어보고 그 핑계로 밥 산다고 하고요.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던가요? 제 동기인 저한테 여자가 그렇게 너무 들이대도 매력 없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들이댄 덕분에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대리님. 대체 어떤 여자친구를 만날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 인기남의 여자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지 주말엔 또 짬내서 데이트해야지 당연히 집에 가는 빈도수가 확 줄어들게 됐어요. 아빠한테 단박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에 간 지 2달이 다 됐으니 서운하셨나 봐요. 우리 미소가 아무래도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깜빡한 것 같아서 먼저 연락해봤다. 우리 딸 회사 다닌다고 하고 어디 태평양 가서 원양어선이라도 탄 거 아니지? 집에 영 안 와? 너 혹시 뭐 연애라도 하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에 이렇게 코빼기도 안 비출 수가 있어? 진짜 우리 아빠 눈은 못 속이겠다니까. 아니 옆에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빠 사실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생겼어요. 결혼 생각도 있는 사람이야. 조만간 집 데리고 가서 인사시킬게요.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짱짱해. 거기다가 술도 완전 잘 마셔. 완전 아빠 스타일일걸? 뭐? 네가 연애를 한다고? 아니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런 놈 있으면 진작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야지 말이야. 그러지 말고 당장 다음 주말에 내려와서 인사시켜. 사지 멀쩡한 놈이지 아빠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으니까. 아니면 아빠가 서울에 올라가랴? 남자친구의 남자만 나와도 노발대발 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예비신랑의 얘기를 꺼내자마자 펄쩍 뛰면서 왜 여태까지 연애를 하는 걸 비밀로 했냐 당장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라 성하시더라고요. 예비신랑도 나이가 있다 보니 집에서 요즘 들어 자꾸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하기도 했었고 사귄 기간도 있고 둘 다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건 아니었기에 이왕이면 이렇게 된 거 조금 일찌감치 집에 데려가 인사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비신랑에게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저희 집에 인사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 얘기를 했죠.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분들이라서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조금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마음은 되게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나도 가끔씩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 괜한 걱정이지 진짜. 그렇게 예비신랑과 부모님 댁에 처음 인사하러 가는 길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친정아빠가 사지 육신 멀쩡한 놈인지 좀 봐야겠다 얘기를 했던 것도 걸리고 괜히 예비신랑 데리고 내려갔다가 저한테 시키는 것처럼 농사일이라도 거들어라 시키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예비신랑은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어떠냐. 당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 내심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게 다 뭐야? 아빠가 그런 옷이 있었어? 야, 임마, 너는 아빠 쪽팔리게. 아빠는 뭐 이런 옷도 안 입고 사는 줄 알아? 그럼 예비사위가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멀끔하게 하고 있어야지. 평소처럼 푸질근하게 하고 있으랴? 입이 떡 벌어지게 한상을 차려놓은 건 물론이고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언제 백화점을 왔다 가셨는지 멀끔한 옷차림으로 두 분께선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저도 아빠가 그렇게 차려입으신 모습은 어디 누구 결혼식장에 가는 건 외에 처음 보는 거라 벙쪘죠. 부모님은 제 걱정과 달리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예비신랑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농사만 짓고 사느라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나. 우리는 보는 것처럼 부족한 게 많아도 딸 하나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 사람 만나면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서로 채워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얘기하고 싶어 오늘 보자고 한 거예요. 여기도 귀한 아들로 자랐을 텐데 내가 뭐라고 사람을 평가하겠어. 아닙니다. 미소 씨에 비해서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괜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첫 인사 자리 많이 긴장했었는데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벌써 가족이 된 것처럼 정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과 인사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친정아빠가 제 손에 보자기로 곱게 싼 상자 하나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버섯이랍니다. 저희 아빠가 이것저것 농사를 많이 지으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버섯 농사인데 저도 부모님이 기르시는 버섯 매번 택배로 붙여달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맛이 좋고 품질도 좋아서 최상품은 백화점에도 들어간다더라고요. 특종 중에서 특등품만 고른 거야. 맛이야 네가 많이 먹어봤으니까 좋은 거 더 잘 알 거고. 이제 예비시댁도 인사드리러 갈 거 아니냐. 시골 살면서 이런 거 나누는 것도 다 정이니까 예쁘게 봐달라고 말씀 잘 드리고, 부모님께서는 상견례 날짜 언제든지 괜찮다고 하셨다고, 빠른 날로 잡자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려. 여기서 더 미뤄봤자 뭐 하겠어. 너희도 이왕 만나는 거 빨리 결혼하고 제대로 자리 잡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갈 때 들고 가라면서 바리바리 선물까지 챙겨주시고 그렇게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예비 신랑도 올라가는 내내 부모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렇게 좋은 분들이라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받은 티가 났던 것 같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절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만큼은 1등인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챙겨주신 선물을 싸들고 함께 시댁으로 향하는데 예비 신랑이 초조해 보이는 얼굴이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게 워낙 많았으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서 괜히 그렇게 긴장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다들 좋은 분들이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당신 생각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 분이라면서 걱정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집은 당신 집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 나도 아직까지 본가에 가면 부모님이랑 말 몇 마디 안 할 정도로 서먹한 것도 있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거든.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새겨듣지 말고 혹시라도 서운한 소리 하시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알겠지? 에이, 설마 그런 분들 아닐 텐데 당신도 나처럼 괜한 걱정하는 거라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웃으면서 절 맞아주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와 회사에서도 특별한 날 어쩌다 한 번씩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임원분이었는데 이렇게 가족들 사이로 만난다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걱정이 정말 괜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니까요. 제가 예비 신랑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거 보라고 내가 뭐랬냐고 괜한 걱정이라고 하지 않았냐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한 번도 서울을 떠나보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으리으리한 집 분위기도 그렇고 내가 나중에 서울에서 성공하면 꼭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괜히 멋진 분위기에 주눅드는 것 같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에 저도 웃으면서 예비 시부모님과 얘기를 했어요. 요즘엔 맞벌이를 해야 되네. 엄마가 머리가 좋아서 나중에 자식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는 거네 하면서 전체적으로 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라서 저도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던 건 제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선물을 건넨 뒤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기르신 버섯이랑 농산물이거든요. 전부 다 백화점에 들어가는 상품 중에서 최상품만 골라가지고 담아주신 건데 워낙 좋은 거 많이 드셔서 입에 맞으실진 모르겠어요. 그냥 정성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직접 기르셨다고? 어이구, 어디 근교에서 주말 농장이라도 하시는 모양이지? 나도 은퇴하고 나면 농사 좀 지어봐야겠다 싶었는데 이거 내가 여쭤볼 게 많겠구만. 참 공사가 다양하신 분들이네.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한 건 저였어요. 분명히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가? 아니면 했는데 깜빡하신 건가 싶어서 다시 얘기를 했죠. 주말 농장이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 연세를 묻더군요. 예비 시부모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나이에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까랑은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것 같다 싶었는데 식사하면서 예비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직 충분히 현역으로 활동하실 나이인 것 같은데 혹시 회사에서 희망퇴직이라도 하신 건가?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들어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면서. 저희 부모님이요. 젊었을 땐 서울에서 사회생활 하셨다고 듣긴 들었는데 두 분이서 뜻이 맞아서 일찌감치 시골에 내려와서 계속 농사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두 분께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중간에 일을 관두시고 농사를 짓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다 얘기를 하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예비 신랑한테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눈치로 흘겨봤더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처음에 능력 있는 예비 며느리가 들어와서 좋다면서 호의적이었던 분위기였다면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얘기를 한순간부터 날이 서 있는 말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서 아무리 눈치 없고 해맑은 저라도 이건 절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은퇴도 아니고 일찌감치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다른 건 몰라도 속은 참 편하시겠구만. 자식은 이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이구 참. 영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흐지부지 첫 인사가 끝나게 됐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배웅을 해주셨고 전 시댁을 나서자마자 예비 신랑에게 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지 않아서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인사도 오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자를 만들 수가 있어? 진작에 말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상견례는 무슨 딱 봐도 결혼 허락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 분위기던데? 미소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을 해보신 적도 없고 평생 회사 생활만 하셨던 분들이라서 고지식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절대 당신 집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미리 말씀 못 드렸던 건 다 내 잘못이야. 절대 당신 부모님이 하시는 일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랬어. 상견례 날짜는 내가 잘 말씀드리고 잡을게. 정말 미안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비 신랑도 저한테 싹싹 빌었죠. 절대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은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밥 먹는 내내 찬바람 쌩쌩 부는 분위기였는데 예비 신랑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전 상견례고 뭐고 제가 먼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아빠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는 인사를 다녀왔으면 다녀왔다 연락을 해줘야지. 사돈 되실 분들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 하긴 우리 미소가 어디 가서 빠지는 애가 아닌데 다들 좋아하셨겠지 뭐. 다들 좋아하셨지? 그래 상견례 날짜는 잡았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상견례 장소는 서울로 잡아. 우리도 이참에 서울 구경도 하고 좋지 뭐. 여긴 뭐 제대로 먹을 만한 식당도 없고 하니까. 그럼 아빠 다들 좋아하셨지.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상견례 날짜는 조정하고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선물도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아빠 덕분에 인사 잘 마쳤어요. 고마워요. 인사는 잘했냐 다들 좋아하실 줄 알았다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아빠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하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숨을 쉬면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자기 때문에 제가 괜히 수모를 겪게 된 것 같다면서요. 미안해 미소야. 부모님께 말씀 잘 드렸고 다음 달 중에 상견례 날짜랑 장소 잡아서 말씀드릴게. 서울로 오시는 거 힘드시다고 하면 내가 모시러 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 인사 왔을 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절대 그렇게 나쁜 마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야. 이건 순전히 미리 말씀 못 드렸던 내 탓이야. 결혼 앞두고 괜히 신경 쓸 일 만들어서 미안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괜찮다고 하신 거 맞아? 오늘 기분 나빴던 것도 맞고 당신이 100% 잘못한 것도 맞아. 아,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번 딱 한 번만 넘어가는 거야. 대체 왜 미리 제대로 말 못한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이런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예비신랑의 태도도 그렇고 또 얘기가 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인사를 다녀와서 기분 좋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잘 풀린 마당에 저 혼자 꽁에 있어서 결혼을 없는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상견례가 코앞까지 왔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예비신랑의 신신당부를 듣고 난 후에 저도 노여움을 풀게 됐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얘기가 잘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예비신랑은 정말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잡아서 저에게 알려줬고 저도 부모님에게 알려드렸죠. 너무 멀기도 하고 신경 쓰실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모시러 간다는 걸 한사코 거절하시고 두 분이서 알아서 오시겠다고 신경을 쓸 거면 사돈 되실 분들이나 더 신경 써라 하셨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 부모가 죄인도 아닌데 저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예비시댁을 더 신경 쓰고 어려워하라 하는지 그에 반해서 예비시댁은 저희 부모님을 그만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결혼을 앞에 둔 예비 부부들이 서로 부모님 때문에 자주 싸울 수 있게 된다고 하던데 저도 꼭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오시는데 차 많이 밀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신경 쓰이는 것들 많아서 운전까지 하시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호텔이라도 잡아드린다고 하루 주무시지. 미소 씨 얘기 들어보니까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까 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차가 영 밀리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얼른 다시 연락드려볼게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너무 일찍 온 모양이구나. 상견례라고 하니까 설레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나도 운전하시는데 괜히 방해만 되지. 조금 늦는다고 없는 자리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면접 본다 생각하고 미리 와서 긴장 좀 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상견례 날도 그랬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 미리 호텔을 좀 잡아드린다니까 집 놔두고 무슨 돈 아깝게 호텔방을 잡냐고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니 새벽같이 출발을 하셔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서울에 살고 계시는 예비 시부모님께선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상견례장에 나타날 생각을 안 하셨어요. 불편하실까 싶어 일부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예약을 했던 건데 괜히 부모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저도 예비신랑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빠께선 저희가 눈치를 보는 게 안쓰러우셨던 모양인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러셨고요. 결국 예비 시부모님께선 전화로 몇 번이나 재촉을 하고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더 늦은 시간에 상견례장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상견례가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겠구나 생각을 하긴 했었죠. 덕분에 저희도 오랜만에 서울 올라오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예, 뭐 시골에 오래 계셨다니까 서울 구경이 신기하기도 하시겠네요. 올라오시는 김에 구경이나 많이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야 뭐 지겹게 보는 풍경이니까요. 순간 귀를 의심하고 예비 시부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하하 웃고 넘어가시긴 하셨지만 아무리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의 언사였으니까요. 예비 신랑도 머쓱하게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슬슬 제 기분이 상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뭐 하나 칭찬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비 시아버지께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은근히 내세우는 건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의 소박한 모습을 내심 경멸하는 눈치셨으니까요. 이 녀석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어찌나 일을 잘하던지 중매 좀 놔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는데 말입니다. 요즘엔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 만나는 것도 어찌나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인지 제대로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놈들이 내 세금 가지고 뭘 하네 어쩌네 저쩌네 말이 많은 거 보면 참 웃기다 이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책임 같은 게 있는데 이놈이 이걸 결혼으로 지려고 들 줄 저희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의 임원이라고 하지만 어떤 좋은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을 조롱하는 언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뭐 그렇게 잘난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저희 부모님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것도 싫고 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눈치를 채셨는지 괜찮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돈 말씀 들어보니까 애들 결혼시키면서 걱정이 아주 많으신 모양입니다. 저도 저희 딸 모자람 없이 키웠고 둘이 서로 좋아 결혼하겠다길래 그래 그렇게 해라 했었던 건데 이게 사돈댁 사회적인 체면을 살려드리는 일인 줄도 몰랐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사회적 지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들려서 썩 달갑게 들리진 않습니다만. 제가 시골에 사시는 분이라고 너무 무시를 했나 보네요. 그래도 제가 하는 얘기를 용케 다 알아들으신 거 보면 머리가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가 봅니다. 솔직히 결혼해도 급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들으셨지요? 농사라니. 변변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도 이건 뭐 사돈 매주면서 잘 나가는 집에 빨대 한번 제대로 꽂아보자 하는 심산으로밖엔 안 느껴지네요. 보안이 상견례 오신다고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런데 돈 다 쓰셔서 어디 혼수라도 제대로 해오실 수는 있겠습니까? 정 부족하면 제가 돌아가시는 차비는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만. 도를 넘은 얘기에 저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고 결국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버럭 화를 내는 저를 보면서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이래서 배움의 깊이가 중요하다면서 혀를 끌끌 차셨고 예비 신랑은 황급히 자기 아버지를 뜯어 말렸지만 이미 이 결혼은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후였죠. 지금 저희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거지 취급하는 것도 유분수지. 뭐 부모님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 지금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얘기를 한 거니? 죄송하지만 이 결혼 제가 못하겠네요.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집구석이랑 사돈 맺기엔 저희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요. 뭐? 수준 떨어지는 집구석?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되바라져가지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다음 주에 회사 출근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 파혼이고 나발이고 네 책상부터 제일 먼저 뺄 수 있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봐. 얘 부서가 어디야? 내가 지금 당장 정 부장한테 전화해서 직원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한 소리를 해야지. 어디 싸가지 없이. 벌떡 일어난 제가 파혼 선언을 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 부모님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예비 신랑은 파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고 예비 시아버진 네가 다니는 회사 임원이라는 걸 알긴 하냐. 내 말 한마디면 너는 바로 모가지다 하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임원이 아니라 아주 깡패 같던데요. 아무리 속 긁는 소리를 해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허허 웃으시던 저희 아빠도 저한테 큰 소리를 치시는 예비 시부의 행태를 보곤 더 이상은 참지 못하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못 빼어먹은 임원한테 지적질 좀 했기로써니 직원 모가지를 자른다고 협박하는 꼴이. 거봐, 내가 뭐랬냐? 그딴 회사는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거라고 했지. 그딴 회사? 이 못 빼어먹은 인간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 회사를 모욕해? 야, 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회사 임원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우리 딸 발끝에도 못 따라와.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삿대질은 삿대질이야?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는 그놈의 회사, 그 회사 회장님이 내 친형님이다. 뭐? 우리 회장님이 누구라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우리 회사 회장님을 어떻게 알아? 나한테 큰아빠가 어딨다고 그래? 상견례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입이 쩍 벌어졌죠.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했더니까요. 제가 다니고 있고 예비 신랑이 다니고 있고 예비 시아버지가 임원으로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회장님이 제 큰아버지라니요.
크면서 큰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희 회사 회장님이 아빠와 같은 건 성씨 하나뿐인데 성씨 같다고 다 형제는 아니잖아요. 전 처음에 아빠가 제 편 들어서 예비 시아버지 호되게 혼내주고 싶어서 일부러 무리수라도 던지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미소 네가 알 리 없지. 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전신이었던 땡땡 산업 창업자가 네 아버지랑 큰아버지셔. 회사 경영권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아주버님께서 그 회사 차리시면서 가족 간의 사이가 좀 틀어지긴 했지만 미소 네가 그 회사 들어가고 나서부터 아빠가 너 신경 쓴다고 다시 연락드려서 오해 풀고 연락한 지 얼마 안 됐다. 말도 안 돼. 땡땡 산업 창업자라고? 우리 회장님이 당신네 같은 사람이랑 형제일 리가 없잖아. 어디서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로 싹 다 경찰서라도 가고 싶어? 저도 아빠가 옛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니 큰아버지와 아빠는 예전 경영권 다툼 문제로 크게 틀어지고 난 이후로 거의 연락을 않고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이제 사업이라면 신물이 난다며 엄마랑 둘이서 시골에 내려오셨던 거고요. 그러다 제가 얼마 전에 큰아버지가 회장님으로 계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그래도 딸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그 자존심 강한 아빠가 먼저 굽히고 연락을 하셔서 얼마 전부턴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종종 연락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답니다. 괜히 회사 생활에 부담을 느낄까봐 저한테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려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이렇게 믿기지 않는데 예비 시부는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빠득빠득 우기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냐면서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시켰고 예비 시부가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자마자 저희 아빠가 스피커폰으로 바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형님, 접니다. 철승이요. 철승이 네가 왜 김이사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 상견례 한다고 하더니만 오늘 만난 모양이구나. 네가 지난번에 김이사한테 아직 내가 네 형이라는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해서 여태 입 다물고 있었는데 대체 나는 언제쯤 소개시켜줄 참이냐? 네가 무슨 형길동도 아니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야? 아닙니다, 형님.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견례장에서 보니까 이쪽 집안이 워낙 개판이라 우리 미소 시집분에겐 영 모자란 집구석 같더라고요. 이런 집구석이랑 결혼하면 우리 딸 인생 망가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파혼시키려고 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님. 전화를 끊자마자 예비 시부의 얼굴이 그야말로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짧은 통화로 정말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 제 큰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으니까요. 입에 팔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못 들으셨어요? 이 결혼 적어도 제 딸이랑 전 뜻이 잘 맞는 것 같네요. 파혼입니다. 파혼. 미소야, 뭐하고 있어? 당신도 얼른 일어나.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집으로 가자. 아이고, 제가 제대로 알아뵙지 못하고.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 사돈, 일단 노염 푸시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 무례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텐데요. 안 그래도 회장님께서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요즘 회사에서 제 목숨이 아주 파리 목숨입니다. 저희가 그냥 보통 사이도 아니고 사돈 매절 사이인데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제발 제 아들이랑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예비 시부가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비 신랑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그런 아버님을 뜯어 말렸지만 뭐 파리가 음식에라도 앉은 것 마냥 나 죽었소 하면서 열심히 손을 비비며 저희 아빠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잘못을 싹싹 빌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못 배워먹은 노인네 취급을 할 땐 언제고 회장 동생이라는 소리에 사람이 저렇게 얼굴을 싹 바꾸고 잘못을 빌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죠. 그놈의 무릎은 높으신 사람들 앞에서만 잘도 구부러지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뻣뻣하게 사세요. 저는 댁처럼 살지 않아서 아랫사람이 울고불고 빈다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우스갯사람 아니니까 말입니다.
저희 집안 무시한 대가 아주 톡톡히 치르실 겁니다. 아유, 사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 멋들하고 서 있어 다들 무릎 꿇고 빌지 않고. 예비신랑은 창피한 자기 아버지를 억지로 일으키고 상견례장을 빠져나가는 저희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푹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잘 살고 싶으면 최소한 아버지랑은 멀리 지내는 게 좋겠구만. 미소야, 가자. 예비 시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저희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저희 아빠는 콧방귀를 뀌고 정강이를 콱 걷어차고는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파혼을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집구석으로 들어가겠다는 건 정말로 정신 나간 소리잖아요. 괜히 저 때문에 열심히 살아오신 두 분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신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만 울어. 파혼이 뭐 대수라고 그래.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 아빠가 저놈들 다시는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파혼 때문에 그래? 엄마 아빠한테 죄송스러워서 그렇지. 죄송해요. 나 때문에 괜히 저런 소리나 듣고. 저런 집구석은 100트럭을 갖다 줘도 내가 사절이야. 서로 괜찮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끌어안았다니까요. 전 그렇게 예비신랑과 시원하게 파혼했고요. 복수를 해주겠다는 아버지의 말도 사실이었어요. 저희 예비 시아버지 그렇게 파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징계건으로 감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결국 이사직 박탈됐거든요. 자기가 잘못해서 회사를 떠나게 된 거지만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파혼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 않냐고요. 나요, 전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은 낌새만 보이면 언제든지 또 파혼할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좋다지만 세상에 부모님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다고요. 내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네요. 내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 나라고 무시 안 할 것 같나요? 꼭 정신 차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사연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제 얘기를 사연으로 보내도 될까 내심 혼자 고민이 많았어요. 저야 평생 이날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고 있진 않지만 정작 제 인생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제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제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에 대해 알게 되면 사람들이 절 더 이해하고 위로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 고아예요. 전 성당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절 키워주신 선생님들과 수녀님 말씀에 의하면 전 이제 막 걷기 시작했을 무렵 보육원에 맡겨졌답니다. 절 낳아주신 엄마라는 사람은 절 보육원에 맡기면서 수녀님께 사정사정했대요. 지금은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할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기지만 금방 직장을 구하는 대로 곧바로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요. 아기 엄마라고 하기엔 좀 앳된 얼굴이라 수녀님은 펑펑 울며 보육원을 나가는 아이 엄마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슬퍼 보였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모습이 슬퍼 보인다고 해도 수녀님과 선생님들은 보육원에 애를 맡기는 부모들이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하기에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역시나 절 보육원에 맡긴 어머니는 약속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때까지 찾아오지 않았다네요. 보육원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지만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들어와서 3개월을 잠도 안 자고 매일 밤 울기만 했대요. 보육원에 온 별의별 아이들을 다 겪어봤지만 저처럼 안 자는 애는 다들 처음 보셨대요. 수녀님들이 보시기엔 절 낳아준 어머니가 절 매일 밤 안아서만 재웠는지 제가 손이 탄 것 같았답니다. 업거나 안아주지 않으면 눈물도 잘 그치지 않고 잠도 자질 않았대요. 그래서 전 보육원에 계시던 선생님이나 수녀님들 품에 안겨보지 못한 분이 없을 정도였죠. 그 정도로 안 자고 매일 밤 울기만 했대요. 덕분에 전 수녀님들 사이에서 울보라고 불렸답니다.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커서도 전 그렇게 자주 울었어요.
혼자 자기 싫어서 우는 건 물론이었고 아침 식사가 시리얼이 아닐 때도 울고 학교에 갔다 왔는데도 아직 밤이 아니라고 울기도 했대요. 어떨 땐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니 어른들은 절 볼 때마다 연기자가 되려고 할 정도였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동생들까지 다들 울보라고 부를 정도로 툭하면 울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제게 용하게도 한 가지 재주가 있었어요. 바로 공부머리였죠. 전 중고등학교 내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원 한 번 다녀본 적도 없고 학교 수업만 듣고 와서 집에서 혼자 공부했는데도 시험만 봤다 하면 1등이었죠. 전 보육원 자랑이자 골칫덩어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잘해서 너무 장하고 기특하지만 수녀님이나 원장님 입장에서 저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하셨죠. 우리 울보가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입양 보내려고 내가 힘을 썼을 텐데 우리 울보 아까워서 어쩌나. 원장님도 참, 제가 어떻게든 우리 울보 후원해줄 사람 찾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울보도 걱정하지 마. 수녀님이 우리 울보 무조건 서울로 대학 보낼 거니까. 원장님과 수녀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저를 더 도와주지 못해 속상해 하셨습니다. 전 누구보다 그런 원장님과 수녀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두 분 앞에서만은 제가 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원장님, 수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도면 다들 장학금 주면서 모셔가겠다는 대학 많아요. 말은 명랑하게 했지만 사실 전 누구보다 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보육원 식구들이 친구들 앞에선 내 실력이면 장학금 받고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된다고 별일 아닌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전 무조건 법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검사나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었어요. 뭔가 굉장히 정의롭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을 것처럼 똑똑해 보였거든요. 전 매일 밤 법복을 입은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내 꿈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중3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처럼 애들 앞에서 제가 보육원에 살고 있다는 걸 은근슬쩍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절 불쌍하게 보지도 않으셨어요. 1년 내내 절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문제로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던 중 저도 모르게 제가 선생님께 저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저도 마음을 열고 제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고아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무수한 상처를 받으며 살아오고도 또 사람에게 기대하고 말았더라고요. 제 상담이 끝나고 교무실을 나왔다가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하고 온 것 같아 다시 한번 교무실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듣고야 말았어요. 아유, 애가 너무 아깝긴 하다. 성적도 좋고 능력도 있어서 외고나 과고 시험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왜 법조계야? 이게 사법고시도 없어진다고 해서 돈 없는 집 애들은 아예 법조계는 꿈도 못 꾸는데. 담임 선생님 옆자리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저와 담임 선생님이 하는 상담 내용을 들으셨는지 대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의자를 끌고 담임 선생님께 다가가시더니 제가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법조계는 택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외고나 과고 시험이라도 보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나마 부모라도 있는 게 나아요. 그랬으면 부모가 똑똑한 자식 아까워서라도 과고나 외고 지원받고 가는 방법이라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보육원엔 애들도 많은데 애 좀 똑똑하다고 신경이나 쓰겠어요. 아유, 나 참 재수도 없어요. 얼마 만에 담임 맡은 반에 전교 1등 나오는 건데 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면 얼마나 좋아. 나도 바빠 죽겠는데 부모 없는 애 뒤치다거리까지 하려니까 아주 그냥 등골이 휘어요. 제 앞에서는 언제나 힘내라고 씩씩하게 살라고 응원을 해주던 담임 선생님께서 확 달라진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담임 선생님께 뭔가 대다른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줬던 어른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그 충격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전 그날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친절한 사람이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든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 앞에서 웃으며 절 대해도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라는 무시무시한 편견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부모든 선생님이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혼자 힘으로 꿈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걸요. 전 고등학교에 들어가선 전보다 더 사력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 법대만을 목표로 공부했어요. 전 제가 목표로 하던 대학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만 보면 박수치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느라 바빴어요. 부모도 없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너희 부모가 너 버린 거 땅치고 후회하겠다. 동네 자랑도 이런 자랑거리가 없다. 다들 뭐하고 있어? 현수막 크게 만들어서 동네 여기저기 다 붙여놔야지. 제가 서울 명문 법대에 붙었다는 소식에 동네가 다 들썩거렸어요. 이러다 정말 이 동네에서 법조인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다들 설레발이었죠. 전 그런 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단지 앞으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합격한 학교에 다닐 수 있기는 한 건지 그게 궁금할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가야 돼요. 지원금을 받기는 하지만 금액이 적어서 서울에 올라가 방 하나 구할 돈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수녀님과 원장님이 발에 땀이 나게 알아보러 다니신 덕분에 제가 지자체의 도움으로 서울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학비 일부와 정착 지원금을 조금 받아 월세 보증금 정도는 만들 수가 있었죠. 전 저의 유일한 가족인 보육원 식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에 입성했어요. 전 꿈만 같았죠. 이 순간을 기대하고 꿈꾸긴 했지만 제가 정말 서울에 있는 법대에 입학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야 알았죠. 저 같은 사람도 아주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다 보면 아주 작은 행운 정도는 만들어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도 아직 하늘이 절 완전히 버리진 않으셨는지 사법고시가 없어진다 말이 많더니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사법고시는 3번이나 더 볼 수 있었어요. 전 3번 남은 사법고시에 제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제 형편에 로스쿨은 쳐다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정말 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걸까요? 전 사법고시를 도전하자마자 단번에 붙었어요. 제가 정말 법조인이 됐습니다. 전 꽤 훌륭한 성적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덜렁 이 세상에 떨어진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제 인생이 그 어느 것보다 반짝이고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전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었습니다. 나의 시작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살면서 차근차근 스스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제 인생에서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 제가 만들어 놓은 허울에 취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세상은 부모 없는 고아들에게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검사가 되고 나서 주변에서 소개팅이니 선이니 많이도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도대체 다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흔히 말하는 뚜쟁이들에게도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재벌가에서도 며느리로 전문직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검사님께서도 생각 있으시면 제가 좋은 자리 찾아서 연락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처음엔 당연히 나랑은 먼 나라 얘기겠거니 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도 남들처럼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생겼어요. 평생 가족이라곤 보육원 사람들밖에 없었으니 저도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거든요. 사실 대학 때까지도 공부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 없으니 남자들 만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전 이대로 있다가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아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개팅이나 선짜리도 튕기지 않고 다 그냥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항상 겁이 나고 위축이 됐지만 더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죠. 그런데 역시나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검사라는 제 타이틀만 보고 소개팅 자리나 선자리에 나온 남자들은 앉자마자 제 조건에 대해 질문만 해대기 바빴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 검사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있냐? 애라도 생기면 부모님께서 키워주신다고 하냐? 등등 연애와는 상관도 없는 질문만 하기 바빴습니다. 전 소개팅이나 선자리를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한 연애나 결혼은 이런 게 아닌데 제 나이가 벌써 이런 현실적인 고민만 주고받을 나이가 됐냐 싶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선자리였는데 남자가 앉자마자 제게 결혼 준비는 얼마나 됐냐고 묻더라고요. 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잔 제 말이 답답한지 한숨을 쉬더라고요. 전 신부랑 둘이 합쳐서 강남에 최소 30평대 이상 아파트 구할 정도 아니면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요. 그 조건이 맞으면 커피 아니고 바로 식사로 가시죠. 남잔 참 당당했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 제가 맞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였어요.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죠. 그러자 남잔 또 답답한지 제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도 빨리 되신 걸로 아는데 부모님께서 법원 근처에 아파트 정도는 해주시지 않았어요? 전 순간 참지 못하고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습니다. 다 큰 성인끼리 만나서 너무도 당연하게 부모님 얘기를 꺼내는 게 어쩐지 웃겨서요. 전 이 남자와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전 부모님 안 계세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남자는 분명 제 말에 놀란 듯 보였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죠. 그럼 일찍부터 혼자 벌어서 혼자 모았으니 돈은 많이 모았겠네요? 혹시 지금 사시는 집이 자가예요? 전 순간 이 남자가 소개팅남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나온 남자인가 싶었어요. 왜 이렇게 집에 관심이 많은 건가 해서요. 전 해탈한 사람처럼 그냥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 월세 살아요. 사실 검사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아직 학자금 대출도 갚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숨을 팍 내쉬고는 가버렸어요. 그때 알았죠. 어쩌면 전 어떤 조건으로도 맞는 남자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이후엔 소개팅이니 선이니 이런 건 아예 안 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자연스럽게 남자를 만나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매일 만나는 남자라고 해봐야 법원 사람들이랑 온통 가해자들과 피해자들 뿐이니 자연스럽게 만날 남잔 제 주변에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재판이 있어서 법원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원 앞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가 멈춰 섰어요. 차를 잘 모르는 저도 시선이 갈 정도로 차가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차 주변으로 몰려들더라고요. 전 유명인인가 생각만 하고 법정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보자 차에서 내린 남자가 사람들에게 달걀 세례를 맞고 있었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달걀을 맞고 있는 남자를 유심히 봤죠.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남자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그 남자는 방송에 나올 정도로 주목받던 사건 변호사였는데요. 사실 그 남자 변호사는 항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변호를 맡기로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남자에게 달걀을 던진 사람들도 그 남자 변호사가 맡은 기업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죠. 변호사면 뭘 하냐? 사람 죽이고 양심 파는 기업 변호를 하는데 너 같은 건 죽어서 천벌받아야 돼.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하나 싶다가도 변호사에게 달걀까지 던지며 욕설을 퍼부어대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고함 소리에 몰려든 시위대가 순식간에 변호사를 에워쌌어요. 변호사는 시위대들 사이에 껴서 나오지도 못하고 몰매를 맞고 있었죠. 전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사람들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변호사가 다치면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더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하시고 변호사님 보내주세요. 아가씨야말로 돈만 밝히는 이런 인간 편들어주면 안 돼. 이 인간은 달걀 맞아도 싸다고.
시위하시는 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변호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건 전혀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전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죠. 저 땡땡지검 검사예요. 여러분들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연행되실 수 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서 시위대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 변호사를 구출했어요. 저는 남자를 부축하고 법원 안까지 들어왔죠. 남자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전 애써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가방에 있던 휴지와 물티슈를 다 꺼내줬어요. 바로 재판 들어가셔야 할 텐데 옷이 다 버려서 어떡해요? 이거로라도 좀 닦으세요.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그 남자 변호사가 그 순간 저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남자 변호사는 얼굴이 빨개져선 그 자리에서 저에게 꼭 나중에 밥을 사겠다며 명함을 받아갔어요. 전 그 변호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성으로서의 감정으로 도와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이 힘들게 사는 서민들을 상대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기업들 변호를 도맡아 하고 있거든요. 시위대 아저씨들이 말한 대로 돈만 밝히는 재수없는 변호사와 얽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생각보다 저에게 진심이었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라 일이 많아서 바쁠 텐데도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을 해왔죠. 전 불편해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제 편견인진 모르지만 어쩐지 남자의 의도가 곱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제가 연락을 피하고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자 남자는 제가 일하는 지검까지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저에게 꼭 밥을 사고 싶으니 저녁을 같이 먹자고요. 제가 괜찮다고 밥을 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남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하셔야죠. 딱 1시간만 저한테 주세요. 그 이상은 귀찮게 안 할게요. 전 못 이기는 척 남자를 따라 나서서 함께 식사를 했죠. 사실 전 내색하지 않았지만 남자에게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절대 이성적인 감정은 아니었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검사로서 일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증거에만 매달려 억울한 사람을 기소하는 건 아닌가, 매일 고민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뭐가 옳고 틀린지 판단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의뢰인에게만 한쪽으로 치우쳐 변호하다 보면 윤리적으로 힘들 때가 없는지 양심이 찔리진 않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 질문에 남자 변호사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실실 웃었습니다. 변호사 생활 10년 동안 별의별 법조인을 다 만나봤지만 검사님 같은 순수한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 윤리적인 마음이나 양심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내 의뢰인이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남잔 뼛속까지 완벽한 변호사였습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옳은 길만 가고 부당한 일에 아니라고 당당하게 제 의견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일이고 직장 생활이라도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저와 남자 변호사는 종종 만나 일 얘기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처음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 마음으로 만났어요. 저하고는 모든 면에서 반대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자존감도 높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고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이상하리만큼 해말 같습니다. 특히나 남자의 부모님 얘기가 인상 깊었죠. 남자는 아주 어릴 때 어머니와 둘이 미국에 들어가 살았대요. 아버지께서는 대대로 이어온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한국에 계셔야 했는데 어머니께서 남자의 교육 문제로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둘만 떠나게 됐답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셨네요. 아무리 자식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해도 혼자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타지에서 사신 걸 보면. 사실 진실은 그렇게 멋지기만 하진 않아요. 원래 어머니께서 결혼 전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이셨는데 고지식한 집안에 시집와서 결혼 생활 내내 답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핑계로 미국 간 거래요. 아버지랑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요. 남자 말투나 분위기에서 묘하게 교포 같은 느낌이 난다 했는데 남자는 어머니와 단둘이 미국에 10년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랑 둘이서 미국에서 지냈으면 하루 종일 어머니랑만 붙어 있었겠네요. 어머니께서 운전도 잘하세요?
그럼요. 우리 어머니 완전 카레이서예요.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너무 멋있으시네요. 전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서 운전면허도 못 땄는데. 남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질문을 하든 항상 솔직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운전면허도 못 따고 차도 잘 타지 못한다고 하자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남자는 저에게 매번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거더군요. 세상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신기한 마음으로 여러 번 만나다 보니 저와 남자는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저와 다른 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저와 남자는 반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둘이 모든 면에서 다른 것 치곤 반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꾸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본인 나이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절 닮은 아이를 낳고 싶대요. 전 이때다 싶어 남자친구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고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뒤 전 드디어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전 들어가기도 전부터 심장이 뛰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전 어른들을 만나는 자리가 무서워요. 특히나 처음 만나는 자리요. 처음 만나게 되면 자연스레 저의 이름이나 직업, 나이까지 다 소개하고 밝혀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더 나가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사나, 부모님은 뭐 하시나까지 나아가야 하니 저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으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는 일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본가는 어마어마했어요. 변호사인 남자친구가 태생부터 금수저라는 거 정도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에 이런 으리으리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집은 드라마 속에서나 봤으니까요. 전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긴장한 티를 낼 수는 없었죠. 안 그래도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절 바라보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화르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마치 금방이라도 절 잡아먹을 것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촉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집에 온 것부터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 2년을 내 집에 데리고 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겉모습도 드세고 무서워 보였는데 입을 열자마자 훨씬 더 기가 세 보였어요.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살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살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욕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휴, 아들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눈이 팔에 달린 건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엄마, 사람 앞에다 두고 뭐 하는 거야? 유리 씨가 뭐가 어떻다고 이래? 엄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당장 유리 씨한테 사과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연신 저를 흘겨보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사실 저도 많이 놀랐죠.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순 있겠다 싶긴 했는데 보자마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남자친구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사이가 더 진전되기까지 절대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제 배경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란 것과 직업이 검사인 것도 비밀로 해달라고요. 나중에 만나 뵙게 되면 제가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요. 물론 남자친구는 제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더군다나 자기처럼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검사까지 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남자친구는 있는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덕분인지 매사에 참 긍정적이었어요. 가끔 남자친구를 보면 나도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면 저렇게 천진난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친구는 항상 해맑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독하다는 사람들도 많아.
애가 얼마나 독하면 부모도 없이 저렇게 악착같이 살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실제로 제가 검사가 되고 나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일을 잘하면 역시 부모 없이 혼자 독하게 커서 자란다 였고, 일을 잘 못하면 백도 없는 고아 출신이 저래서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검사가 되고 나선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제 입으로 직접 말한 적이 없었죠. 말해봐야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자친구에게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 전에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제가 지금이야 다 자라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많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어른들이라면 당신의 귀한 아들이 고아와 만나고 있다는 걸 달가워하실 리 없잖아요. 저를 보기도 전부터 만나지 말라고 하시거나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전 남자친구와 사이가 진지해지기 전에 미리부터 제가 살아온 배경 때문에 괜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분명 인사를 오기 전까지 부모님께 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이미 저에 대해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과를 하긴 왜 해? 사과는 주제도 모르는 처년이 나한테 해야지.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냐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막대하는 이유를 말하시더군요. 홍기가 꽉 찰 때까지 도통 연애도 안 하고 선도 자꾸만 마다하길래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우리 아들 뒤 좀 캐봤지. 남자친구의 뒤를 캤다는 어머니의 말에 전 순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남자친구도 어머니의 말에 놀랐는지 도대체 무슨 뒤를 캤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쇼킹했어요. 네가 나 모르게 여자 만나고 다닌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주고 사람 하나 붙이면 네가 누구랑 뭐라고 다니는지 나야 금방 알지. 엄마, 지금 나한테 사람 붙이고 미행했단 얘기야? 엄마 아들 변호사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변호사 아들한테 사람을 붙여? 변호사는 아들 아니야. 아내 아들이 뻔히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다니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남자친구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거기다가 저를 보며 미안해할 줄 몰라 했어요. 그러면 뭐래요? 어머닌 전혀 저나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웬 여자랑 매일 붙어 다닌다길래 어떤 여자인가 기대했더니만 어쩜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에 다 쓰러져가는 월세방에나 사는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가 있어? 아들, 엄마가 얼마나 실망한 줄 알아? 그래도 똑똑한 놈이니 저러다 말겠거니 했더니만 어떻게 결혼까지 하겠다고 저런 년을 집에 데려와? 말 그대로 남자친구 뒤에 사람을 붙여 저에 대해 알아보셨나 봐요. 제가 고아라는 것도 제가 월세에 사는 것도 벌써 알고 계셨어요. 엄마, 남들보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무식하게 년이 뭐야 년이. 그리고 천박하게 어떻게 사람 뒤를 캐고 다닐 수가 있어.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행동이 기가 막힌다는 듯 기가 차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다가와 어머니를 대신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절 노려보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얼씨구, 저기 아주 여자한테 빠졌네. 미쳤어. 저런 년 먹어볼 게 있다고 싸고들아 싸고들긴.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제발 정신 차려. 저런 별 볼 일 없는 게 뭐가 좋다고 이래?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 유리 씨가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남자친구는 끝까지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혈압이 오르는지 뒷덜미를 잡았어요. 귀하고 훌륭?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거야 부모 있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지. 야,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네가 감히 내 변호사 아들을 넘봐? 너도 우리 집 와보니까 네 주제를 알겠지?
내 아들이랑 너랑은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 남자친구는 하다 안 되니 저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드라마 속 재벌들은 아들의 여자를 떼어내기 위해 돈 봉투도 던지고 물도 엎어버린다는 거야 많이 봐서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3개 날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저도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대로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유리 씨, 괜찮아요? 놀란 남자친구는 저에게 달려와 어머니를 쏘아봤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처음 보는 제 뺨까지 때려놓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더라고요. 제 뺨을 때려놓고도 뻔뻔한 눈으로 노려보는 모습을 보니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엄마가 너무한다고 원망스럽겠지만 살아봐라. 사람은 다 끼리끼리 살아야 탈이 없는 거야. 이 순간 내가 2년 떼어내준 거 너도 나중에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야, 너도 나한테 이런 취급까지 받았으면 쪽팔린 줄 알고 썩 꺼지지.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으니까 내 아들 옆에서 당장 꺼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식하고 아주 깊은 속까지 천박했어요. 전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든 이성을 붙잡고 잘 버텨보려고 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반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 아니 그 여자의 손바닥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아무렇지가 않은 척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부여잡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까짓 변호사?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감히 내 뺨을 때려? 난 당신한테 엄마까지 뺏기고도 혼자 힘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사된 사람이야. 나라고 당신 못 때릴 것 같아? 전 그 길로 여자에게 다가가 손을 번쩍 들고 똑같이 뺨을 날려줬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눈이 다 휘둥그레졌어요. 여잔 제가 자신의 뺨을 때린 것도 놀랐지만 제가 검사라고 한 말에 더 놀란 것 같아요. 전 곧바로 미간을 구기며 제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곤 여자 얼굴에 던져줬죠. 왜? 내가 검사라니까 쫄려? 자, 김미숙 씨 똑똑히 봐요. 당신이 죽인 고영미의 딸 고유리가 어떻게 자라서 대한민국 검사까지 됐는지. 제가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른 순간 집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멍해진 얼굴의 남자친구가 손을 벌벌 떨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유리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죽이긴 누굴 죽여요? 우리 엄만 김미숙이 아니라 김미라예요. 유리 씨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말에 남자친구는 혼란스럽다는 듯 눈을 굴렸어요. 그럴만하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신의 부모에 대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뭐야? 네가 내 진짜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니, 네가 누구 딸이라고? 고영미? 그게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 그 비싼 외제차로 치고도 그냥 도망가 버려서 죽은 바로 그 여자지.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진짜 이름이 김미라가 아니라는 거야? 설마 정말 김미숙이야? 순간 분위긴 말도 안 되게 흘러갔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던 여자는 어디 가고 김미숙이라는 단어 하나에 혼란스러워하는 여자만이 남아있었죠. 이렇게 만난 김에 차분하게 앉아서 그날 사건에 대해 얘기나 좀 나누려고 했는데 흥분하면 손부터 올라가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김미숙 씨는 경찰관이 있는 조사실에 가서 제대로 조사받는 게 낫겠어요. 오라, 생각났다. 네가 그때 그년 딸이구나. 근데 어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증거는 하나도 안 남았을 텐데. 거기다가 뺑소니 공소시효는 10년이야. 10년은 진작 지났는데 네가 뭘 어쩔 거야? 나쁜 년도 이런 나쁜 년이 없었어요.
모른 척 뻔뻔하게 굴더니만 제가 진짜 이름까지 말하며 몰아붙이니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뺑소니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뺑소니는 무슨, 당신은 뺑소니가 아니라 살인이야, 살인. 사고 나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우리 엄마 살았을 수도 있다고. 당신이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죽은 거야. 전 여자의 뻔뻔함에 절로 서름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순간 표정이 바뀌더니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당신 설마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래서 내 옷에 묻은 달걀도 닦아준 거냐고. 남잔 그제야 제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곱씹어 본 것 같아요. 그래, 처음부터 당신들한테 이럴 의도로 접근한 거야. 어쩔래? 당신 엄마 때문에 나랑 우리 엄만 평생 생이바라고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 복수도 못해? 저도 화가 나고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긴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러려고 접근한 건 아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 아들이란 사실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이성으로서 저에게 먼저 접근한 건 남자였어요. 검사라는 게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무리 살인죄로 몰아가도 공소시효 15년인 거 몰라? 15년이면 이미 지나고도 한참 지났어. 이런 놈인 걸 모르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역시나 대형 로펌 변호사가 맞았어요. 바로 자기 엄마 변호를 하더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뻔뻔한 게 둘이 똑같았어요.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당신 엄마 사고치고 나서 당신 데리고 유학 핑계로 미국에 20년이나 넘게 있다가 왔잖아. 가해자가 범죄 저지르고 국외에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 중지되는 거 잊었어?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여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아들, 저는 말 사실 아니지. 이미 다 공소시효도 지난 일이고 증거도 없는데 날 무슨 수로 잡겠어. 그거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나 그런 거지. 우리 엄마는 내 교육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범인이라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인간이 참 치졸합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야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딸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순순히 자백하고 벌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쩜 저렇게 야비하게 굴 수 있을까요? 그거야 지금부터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일말의 기대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사건의 피해자 딸이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인정하고 조금이나마 뉘우쳤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잔 전혀 갱생의 의지가 없었어요. 전 한숨을 크게 내쉬고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유리예요. 지금 김미숙 씨 체포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잠시 뒤 저와 어릴 때부터 깊은 인연이 있는 경찰 아저씨께서 동료 형사들을 데리고 어머니의 뺑소니 살해 은폐 가해자 김미숙을 잡으러 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다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 김미숙 이 여자를 찾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직업 중 검사가 된 이유도 이 여자를 찾아내기 위해서였고요. 이유는 이랬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가 끝나고 보육원으로 돌아왔는데 원장님께서 절 부르셨습니다. 원장님께선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죠. 사진엔 앳된 젊은 여자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젊은 여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 한 분이 찾아왔는데 몇 년 전 우리 보육원 근처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 신원이 계속 안 밝혀지다가 최근에야 가족이 찾아와서 신원을 찾았다네. 근데 그 여자분이 글쎄 유리 너를 낳아주신 분이란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절 낳아주신 어머니의 신원을 밝힌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갓 20살이 되자마자 사고를 쳐서 절 가지셨답니다. 가족들 모두 절 낳는 걸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혼자서라도 절 낳고 키우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러고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답니다. 경찰들 말론 어머니 혼자 절 키우다 생활고에 시달려 아무래도 잠깐 보육원에 절 맡기고 일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뺑소니 사고 당시 가방에서 이력서와 면접을 보려던 회사 주소가 적힌 수첩이 있었대요. 절 보육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거죠. 절 낳아주신 어머니는 이제야 가족들 품에 돌아가 장례를 치렀대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족들 모두가 저에 대한 양육은 포기했기 때문에 전 계속 보육원에 있어야 한대요. 어머니의 뺑소니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 아저씨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사진과 어머니의 수첩을 전해주려 보육원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이걸 보면 어머니께서 저와의 약속을 어기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라고요. 경찰 아저씨가 주고 간 수첩엔 어머니의 육아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죠. 전 며칠 뒤 무작정 그 수첩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경찰 아저씨는 저를 보고 적잖이 당황하셨지만 전 도저히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죽게 한 뺑소니 범은 잡았어요? 미안하다. 아저씨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된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거가 부족하네. 그래도 아저씨가 포기하지 않고 엄마 죽인 사람 꼭 잡을게. 저도 아저씨 돕고 싶어요. 그 범인 잡으려면 제가 뭘 하면 돼요? 그때까지도 매일 밤만 되면 울어대던 울보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전 어떻게 하면 엄마를 죽인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제가 도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찾아와 뭐든 돕겠다고 했으니 이 아저씨는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저씨는 신중하게 고민하시더니 제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저씨가 경찰이니까 어떻게든 그 나쁜 놈 잡을게. 만약에 아저씨가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나쁜 놈을 못 잡으면 네가 법에 대해 잘 아는 정의로운 어른이 돼서 아저씨 좀 도와줄래? 법에 대해 잘 아는 정의로운 어른이 누군데요? 아저씨처럼 경찰이 되면 돼요? 경찰도 좋지만 아저씨보다 더 힘센 검사나 판사가 돼서 나타나주면 아저씨는 더 고맙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당시 경찰 아저씨는 어린 저에게 큰 짐을 지고 평생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 최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한 말이었다는데 전 그 말 한마디만 믿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 거죠. 그렇게 전 검사가 되자마자 어머니의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에다가 시골 동네라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지만 그래도 전 끝까지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풀렸습니다. 제가 조사 중인 사건 중에 살인사건의 은폐를 도와준 심부름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조사 중 심부름센터에서 뺑소니 친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증거를 지워주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전 그때부터 제가 살았던 보육원 근처 심부름센터란 센터는 다 뒤지고 다녔어요. 혹시나 보육원 근처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근처에서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드디어 하늘이 절 도왔습니다. 주변 심부름센터를 조사하던 중 한 곳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던 비슷한 시기에 폐업을 한 곳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폐업한 가게 사장님이 폐업하면서 웬 부잣집 사모님 하나를 제대로 물었다며 이제는 힘든 일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폐업한 가게 사장을 찾아가 조사하던 중 뺑소니를 친 가해자가 김미숙이란 여자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거액을 주고 일을 맡긴 증거가 그 사장에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 직후 여자가 갑자기 개명하고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저는 김미숙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모으던 중 그 여자의 아들이 변호사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과 어머니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인간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해서 그 여자의 아들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도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배알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먼저 다가간 거였어요. 물론 남자가 절 좋아하게 된 건 계획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라도 복수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서름이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김미숙에게 가장 큰 절망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그토록 아끼는 아들 앞에서 손목에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김미숙은 현재 감옥에 있어요. 뺑소니를 치고 그대로 피해자를 방치해 살인에 이르게 한 죄와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증거를 은폐하려던 정황, 그리고 이름까지 개명하고 미국으로 넘어간 것까지 모두 다 형량에 포함됐습니다. 이제 와서 김미숙이 벌을 받게 된 게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어서 감옥에 갔다면 나이가 들기 전에 나와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또 천연덕스럽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 늙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감옥에 들어갔으니 출소할 때쯤이면 아마 80은 됐을 겁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손주 낳는 것도 아마 못 보겠죠. 전 얼마 전 어머니께서 계신 납골당에 처음으로 다녀왔어요. 사실 경찰 아저씨께서 진작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찾아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젠 그래도 어머니를 뵐 수 있을 것 같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에게 받았던 사진과 수첩도 납골당 안에 넣어드렸어요. 이 사진과 일기 덕분에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서 검사까지 됐습니다. 이제 범인도 잡았으니 어머니도 그곳에선 부디 아무 근심 없이 즐겁게 보내세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 없는 고아라는 사실에 너무도 많은 중점을 두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안쓰러워하고 불쌍해하며 행복이 뭔지 즐거운 게 뭔지도 모른 채 바보처럼 살았어요. 이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고율이라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저의 기고하고도 영화 같은 인생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인생 선배들께서 저에게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라고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